자, 이번 시간부터는 고려사회를 살펴볼 건데요. 고려사회는 신라나 조선에 비해서 그닥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자 숫자도 좀 적고요. 그렇지만 고려 또한 475년이라고 하는 약 이제 500년 가까이 지속된 왕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500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나름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이 고려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고려 사회가 신라나 조선과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려의 성립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에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호족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가면서 결국은 신라라고 하는 국가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 즉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자,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요, 원래 신라 상주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지키려고 갔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를 그 주민들의 호응을 발판으로 해서 완산주를 거점으로 도읍으로 삼고 그리고 후백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워낙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견훤 자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후백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신라를 부정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견훤은 철저하게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927년에 견훤이 경주로 들어가서 경혜왕을 자살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순왕을 새롭게 옹립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 후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그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우는 궁예는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왕족, 신라 왕족의 자식이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안왕의 아들이다 또는 경문왕의 아들이다 또는 심지어는 이제 진골귀족의 자식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궁예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불길하다라고 해서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유모가 차마 죽이지 못해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예하면 이제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자, 그리고 궁예는 10대 시절에는 이제 사찰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불교 사상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주변에서 이제 양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족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 양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원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송악까지 가서 송악을 이제 수도로 삼아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후고구려는 마진, 태봉,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수도도 철원으로 한 번 더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 궁예는 자기 자신이 이제 미륵의 화신이고 그 다음에 그 관신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관신법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호족들을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신하들로부터 궁예를 버리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역이나 세금을 좀 백성들에게 과하게 부과를 해서 결국 이제 민심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던 궁예는 백성들에게 맞아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예 또한 신라 왕족의 후손이었는데 그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고구려 또한 신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궁예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 왕건이었고요. 왕건은 원래 이제 송악 출신이었던 거고 그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예 밑에서 성장을 했던 왕건은 궁예가 실정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자 신하들의 추대를 통해서 이제 왕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자기의 그 세력 기반이었던 송악으로 옮겨서 이제 그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 같은 경우는 궁예나 견훤하고 다르게 신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백제, 고려, 신라 이렇게 이제 후삼국 시대를 접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신라는 이미 후백제나 후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영토를 이제 이미 상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후삼국 통일은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의 친선 관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왕건이 신라에 대해서 그 우호적인 관계를
정치를 가지고 우호적인 그 정책을 폈던 것도 이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후백제의 견훤은 고려와 신라가 이제 서로 연합하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산, 즉 대구 지역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공산 전투에서 이제 견훤이 승리하면서 견훤이 더 위쪽에 있는 안동, 즉 이제 고창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창 전투에서는 이번에 이제 왕건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 고창 전투의 승리는 결국 경상도 지역을 고려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후삼국 통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후백제 내부의 사정을 좀 살펴보면요. 후백제에서 견훤은 이제 그 왕위를 자기 넷째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러자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다가 유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견훤은 금산사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그대로 왕건에게 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 시기에 마찬가지로 신라 또한 이제 경순왕이 신라를 이제 고려 왕건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936년에 이제 일리천과 황산에서 후백제와 고려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고려가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왕건은 이제 왜 이제 궁예나 견훤이 아닌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마 포용 정책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제 지방에서 각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호족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 내 편으로 만드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궁예는 일단은 이제 그 주변에 그 각 지방 사람들에게 이제 성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사성 정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게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하면서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과 통합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호족 세력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올려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관료 중에서 지방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그 지방에 내려보내서 지방의 풍속을 단속하게 하는 사신 제도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그러니까 김부가 이제 기부를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김부를 다시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던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신관 제도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건의 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치민 유도 정책을 폈다는 건데요. 이것은 세금을 거둘 때 일정한 이제 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10분의 1세만 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백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부유를 위해서 이제 흑청제도 같은 것도 두었기 때문에 민심이 이제 왕건을 많이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발해 유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백제나 신라의 지배층들도 맞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용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왕건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유리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려라는 국호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진 정책을 펴기 위한 서경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왕건이 실시했던 정책들을 후대 왕들이 이렇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명분하에 훈요 10조라고 하는 어떤 지침서 같은 거를 남기게 되는데요. 훈요 10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불교를 잘 지켜라, 불교를 잘 신봉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도선의 풍수사상을 잘 따라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간의 이 불교 행사도 중요한 국가 행사니 잘 시행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보면 거란을 적대시한다라는 거와 서경을 중시한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후대 왕들도 따라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훈요 10조 중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뭐였냐면 이 8조항인데요. 8조의 내용이 보면 차연 이남, 그 다음에 공주강 그 바깥, 여기 이 지역에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자칫 잘못 해석을 해서 전라도 지역에 대한 차별, 그래서 지역적인 차별이 일찍이 이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실제로 차연 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차령 300 이남이고, 그다음에 공주강이라고 하는 건 금강이거든요. 근데 금강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은 충청도 지역에 해당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충주나 홍성, 공주 지역에 해당합니다. 왜 이 지역을 얘기하냐면 왕건 시대에 이 지역들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있을 때
때는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를 이렇게 기록에 남겨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지역 차별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훈요 10조를 남겨서 후대 왕들이 왕건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이제 후대 고려 왕들은 태조 왕건을 이제 시조로서 굉장히 많이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제 유물이 바로 태조 왕건 청동상입니다. 이 태조 왕건 청동상은 1992년 그 이제 개성 부근에 있는 현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건, 태조 왕건의 무덤이거든요. 그 현릉 부근에서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왕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천관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있는데 이 통천관은 황제만 쓸 수 있다는 관이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이 동상이 나체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왕의, 특히 시조로 모시는 왕을 나체로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왕건의 제사를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아마 제사를 위해서 거기에 안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제사 때마다 또는 의례 때마다 이제 역대 왕들이 의복을 갈아입히는 의식을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 왕들까지 이제 말기까지도 아마 이 태조 왕건상에 대한 이 상을 통해서 숭배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 때 세종이 결국은 이 그 청동상을 이제 현릉 부근에 묻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고려에서는 이게 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이제 성리학적인 질서 속에서는 상을 두고 제사를 모신다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위패를 두고 제사를 지냈어야 되니까 결국 이 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없애기는 뭐하니까 무덤 옆에 묻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동안 고려 왕조들이 이 시조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고려의 왕이 34명이거든요. 근데 이 34명 중에서 묘의 끝에 조자로 끝나는 왕은 태조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선하고도 많이 비교가 된대요. 그만큼 이제 고려 역대 왕들이 이 태조 왕건에 대한 숭배, 이런 신성시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왕건이 이렇게 정책을 남겨놓고 훈요 10조를 남겨놓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왕위 계승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지만 호족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결국 혼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6명의 왕비와 23명의 부인을 주게 됩니다. 왕비와 부인의 차이는요, 왕비의 자식은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부인의 자식은 왕위 계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자식들은 말 그대로 그냥 후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29명, 전체 29명 사이에서 아들만 무려 25명을 낳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왕위 계승을 놓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이제 나주호 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혜종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나주호 씨는 그 왕비들 중에서 가장 한미한 가문의 출신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척이 가장 약한 거죠. 그래서 혜종이 즉위할 경우에 혜종을 뒷받침해 줄 만한 외척 세력이 약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세 번째 왕비인 춘조유 씨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세력이 컸던 이제 집안인지라 이제 대비가 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건은 훈요 10조에서도 얘기하듯이 적자가 상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결국 이 혜종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혜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왕규라고 하는 사람이 혜종을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혜종은 그 사실을 알고도 왕규를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혜종은 이제 즉위한 지 3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배다른 동생인 충조유 씨의 소생인 정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정종은 이제 말 그대로 이 그 왕규 세력을 진압을 시키게 되고 신하들의 추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종도 이제 뭔가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고자 하지만 사실은 제4년 만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이 정종을 이어서 이제 4대 광종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의 이제 과제는 결국은 이 왕권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대의 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비안건법입니다. 즉, 불법으로 이제 양민을 노비로 만든 경우에 그 노비들을 다시 양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 호족들이나 공신 세력들에게 갔을 경우에 결국은 그 농업 생산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족이나 공신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호족과 공신 세력이 커지게 되면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들을 다시 양인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이 정책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주 출신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신이나 호족 세력들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광종이 정책을 펴기에 알맞은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결국 기존의 공신이나 호족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과거제 또한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종은 연호도 사용하고 스스로를 이제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제 황제국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종은 이렇게 이제 왕권이 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960년 이후부터는 이 공신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숙청을 단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광종이 좀 독단적인 정치를 행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이 즉위를 하는데요. 경종은 즉위 초반에 광종 때 이제 숙청을 당했거나 정치적 화를 입었던 그런 공신들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광종과 경종대를 거치면서 왕권이 안정되는 것 같지만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이제 결국은 고려 사회를 어떻게 체제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남겨두게 됩니다.